예, 안녕하세요. 강도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변호사의 그 마케팅 실무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업의 특성, 두 번째로 변호사업에 있어서 가격과 품질, 세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업 변호사의 마케팅 홍보 전략, 그리고 네 번째, 구체적인 마케팅 홍보 사례,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고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박지선 매니저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와 박지선 매니저가 같이 작성한 개업 변호사 마케팅 홍보 전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용한 것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변호사업의 개념과 특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변호사업의 기본적인 특성, 그리고 변호사업에 있어서 마케팅 홍보 전략의 중요성. 세 번째로 마케팅 홍보 영업의 관계. 그리고 네 번째로 변호사업과 다른 업종의 특성 비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변호사님이시거나 아니면 혹은 또 유사한 어떤 법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일 것 같고 정의나 특성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서 이제 변호사업에 정의를 두고 있는데 뭐 전문적인 서비스업, 의뢰인을 대변, 그러니까 대리하는 거죠. 대변하는 활동, 기본적으로 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것, 이렇게 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업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소송 업무, 그러니까 송무라고 표현하죠. 소송 업무와 자문 업무로 표현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좀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자문 업무의 범위가 그만큼 좀 넓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뭐 다 아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업에 있어서 마케팅 홍보 전략의 중요성을 살펴볼 텐데 일단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그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이제 어떤 변호사업에 있어서의 그 마케팅, 홍보 이런 게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77년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는데 변호사가 신문 또 매거진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을 그 당시에 이제 애리조나주 변호사협회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부터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고 또 이제 관련 연구도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한 30년 정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06년 12월에 변호사 광고의 규제를 완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제 그 이후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제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그런 규정상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홍보, 영업의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케팅과 홍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럼 보시면 여기 지금 왼쪽에 붉은색으로 이제 밑줄이 쳐져 있는데 마케팅은 이제 제품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어떻게 잘 판매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결과물은 결국은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홍보는 조금 다릅니다. 홍보는 어떤 그런 제품 하나하나가 아니라 기업 전체의 어떤 이미지, 평판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결과적인 평가 기준이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 뭐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떤 기업의 이미지나 평판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는지 이런 쪽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돼서 마케팅하고 홍보는 사실 기본적으로 다른데 근데 개업 변호사에 있어서는 사실은 마케팅이나 홍보나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개업 변호사가 판매하는 제품이라는 게 결국은 그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인데 그러면은 홍보 쪽으로 봤을 때 그 개업 변호사가 운영하는 그 사무실이라고 했을 때 그 사무실의 이미지는 결국은 그 개업 변호사 1인의 이미지랑 거의 또 겹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개업 변호사에 있어서는 마케팅이나 홍보나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어서도 그림에서 이제 그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로펌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뭐 대형 로펌이다, 부티크 로펌이다, 중형 로펌이다 하면은 그 로펌만의 기본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고 그에 대한 홍보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또 개별 변호사들에 대한 어떤 그 법률 서비스의 마케팅 전략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데 이제 개업 변호사는 그게 이제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마케팅과 홍보를 구분하는 게 사실상 좀 의미가 크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마케팅은 뭐고 영업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게 명확히 구분되기는 좀 어려운데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마케팅은 전략이고 영업은 현장이다. 근데 이게 꼭 뭐 맞다 그러다를 떠나서 이제 마케팅과 영업을 큰 틀에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은 뭔가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큰 틀에서 접근하는 거고 영업은 조금 소규모로 어떤 현장 속에서 어떻게 어떤 특정 제품을 어떤 특정 고객에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래서 마케팅은 뭔가 좀 대규모이고
좀 장기적인, 멀리 내다보는 이제 전략이고, 영업은 좀 축소해가지고 어떤 특정 제품을 어떤 특정 고객, A라는 고객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 그러면 뭐 소규모, 좀 단기의 전략이라고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좀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호사업의 고유한 특수성 네 가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고유한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딱 뭐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실 텐데 첫 번째 비밀성. 이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잖아요. 고객의 어떤 내밀한 어떤 개인 정보나 혹은 업무상 관련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비밀 유지 의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호사업은 비밀성을 갖게 됩니다. 이게 좀 다른 산업들이랑 크게 다른 거죠. 또 이제 신뢰관계의 중요성. 이게 위임 업무잖아요. 변호사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신뢰관계를 토대로 그 위임관계를 만들어내고 그 위임관계가 유지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높은 가격 형성.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디 가서 뭐 음식을 하나 사 먹는다 아니면 어떤 전자제품을 산다고 했을 때 그 가격,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가격하고 이제 변호사 업무에 있어서의 그 수임료랑 비교했을 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내용증명우편 작성이나 이런 거는 조금 가격이 뭐 낮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까지 가기도 하고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 부분이 좀 변호사업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과의 중요성. 그러니까 소송에 있어서는 승소와 패소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자문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느냐.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고객한테 큰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소송에서 이기고 졌을 때 얻는 이득과 또 손실이 굉장히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승소와 패소가 있다는 게 아주 변호사업에 있어서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특성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성의 경우에는 변호사업의 어떤 이제 고유한 특수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은 어떤 고객이 어느 매장을 방문했다, 어떤 제품을 썼다 했을 때 이제 후기를 올릴 수가 있고 또 그 회사 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객들의 후기를 받아서 뭐 올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변호사업에 있어서는 그게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뭐 변호사가 A라는 고객한테서 어떤 칭찬을 받았다, 뭐 어떤 업무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고 또 더불어서 또 변호사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정보들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한 가지 안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는 고객의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정보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샅샅이 다 알게 되는데 반대로 고객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잘 뭐 모르게 되죠. 어떻게 그 수임료가 산정되는지 또 어떤 연구를 평소에 하고 있는지 이 사건을 위해서 어떻게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좀 이렇게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관계의 중요성 부분 관련해서 이제 고객별로 고유하고 개별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위임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뭐 변호사도 그렇지만 뭐 세무사, 뭐 변리사 이런 업무들이 다 이제 위임관계인데 여기 이제 판례도 나오죠.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관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제가 그 왼쪽 하단에 커스터마이즈드 된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고객별로 그 성격이 좀 다르시고 또 업무 스타일도 다르시고 업무 과정에 대해서 통보받고자 하는 그런 빈도,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객별로 그 성향에 맞게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업무 스타일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바꿔서 그 고객에게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고객별로 이렇게 지금 왼쪽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된 선이 다릅니다. 뭐 직선이고 뭐 점점점점 돼 있고 한데 이게 바로 고객별로 고객의 특성에 맞게 신뢰관계를 잘 특수하게 형성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결과의 중요성인데 뭐 이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여기 지금 화면에서 승소 시의 이익이 굉장히 뭐 이렇게 크고 이제 패소 시의 손해도 또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의 어떤 개인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패소 시에 뭐 별다른 손해가 없다면 뭐 그렇지 않겠지만 이익과 손해의 편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호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변호사가 승소를 잘하더라 하면은 이제 그 변호사님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꼭 소송 업무뿐만 아니라 자문 업무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이제 자문 업무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어떤 법적 분쟁에 있어서 소송 전 단계에서 관여하는 경우가 많고 협상에도 참여하고 뭐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적절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면은 이제 의뢰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이제 그 역시나 변호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높은 가격 형성. 근데 이게 여기 이제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수임료 자체도 이제 법률 서비스의 가격이죠.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증명표이나 이런 거는 조금 수임료가 낮을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어떤 소송이다 하면은 이제 뭐 수백만 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백만 원 생각하는데 뭐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어디 병원을 간다, 뭐 그냥 간단하게 지역 병원에서 뭐 진료를 받는다, 아니면 어떤 뭐 이어폰을 산다 하면은 가격이 사실 높진 않잖아요. 뭐 전자제품 중에서는 물론 이제 뭐 냉장고나 이런 거면 금액이 큰데 이제 평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잘못 선택했을 때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미 예,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패소시의 손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고객 입장에서 평가하면 이런 거죠. 아, 변호사를 잘못 선택했더니 뭐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고객 입장에서 그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의뢰인의 손해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단 부위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이나 뭐 전자제품 뭐 다른 것들 생각해 보면은 사실 잘못 선택했을 때 리스크가 물론 없는 건 아닌데 뭐 음식을 잘못 먹으면은 뭐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근데 사실 그런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잘못 선택 시의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은 편이죠. 근데 변호사업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소송뿐만 아니라 이제 자문의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